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가진 특징은 뭡니까? 일제 강점기에 살면서 그러니까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나약해 보이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래서 주로 자아 성찰에 대한 시를 많이 쓰죠. 대표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쉽게 쓰여진 시를 비롯해서 뭐 자화상 길 또 다른 고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오늘은 쉽게 쓰여진 시를 살펴보고요. 이것과 관련된 자아 성찰과 관련된 시를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아 성찰에 관한 시를 쓸 때 자신의 모습, 즉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자아는 현실적 자아예요. 현실적 자아는 항상 부끄러워하니까 뭐예요? 부정적 자아가 되겠죠. 현실의 자아는 부정적이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기력한 자아라고도 합니다.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면서 반성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상적 자아가 나와요. 이상적 자아는 다른 말로 내면의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내면의 자아. 이 내면의 자아, 이상적 자아는 뭐예요? 행동하는 자, 자신이 닮고 싶은 자, 다른 말로 자신이 되고 싶은 자,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반성적 자아라고 해요. 현실의 모습을 반성하여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싶은 반성적 자아로 표시돼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읽을 때는 어떤 나가 현실의 자아인지 어떤 나가 내면의 자아이면서 이상적 자아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구분하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육첩방이란 남의 나라에 있어요. 남의 나라는 일본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일본 중에서도 육첩으로 된 방, 그 일본식 다다미가 딸린 방에 있어요. 다다미가 있는 방, 그죠? 그리고 그럼 여기는 화자가 처한 공간적 배경이 되겠네요. 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밤이에요. 시간적 배경은 밤이네요. 그러니까 이 밤이 자신을 돌아보기 좋은 시간이죠. 그죠? 자아 성찰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또 남의 나라에 있어요. 일제치하라는 현실에서 남의 나라에 있으니까 화자는 지금 암담한 현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배경이 밤비. 그죠? 밤인데 비까지 내려오니까 화자의 쓸쓸한 심정이 고조되면서 자아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자가 처한 현실은 이거야 남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남의 나라라는 것은 일제 치하의 현실 속에서 자신은 뭐예요? 일본에 와 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에 와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의 현실, 화자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밤비와 육첩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연을 보니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했는데,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하네요. 천명은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야. 그래서 화자는 시인이란 이 직업을 그죠? 부끄러워하진 않아. 그런데 뭐예요? 슬프대요. 슬퍼. 왜 슬플까요? 시인이란 직업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깨작깨작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슬프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년을 볼까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풍기는 학비 봉투. 굉장히 부끄러움, 즉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소재가 뭐예요? 이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담긴 그죠? 학비 봉투가 되겠죠. 그 다음 그러한 그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수는 교수인데 늙은 교수야. 그럼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은 교수라고도 할 수 있고 시대와 동떨어진 지식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 조국이 처한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암담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고리타분하고 무의미한 학문을 가르치는 늙은 교수,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고 선언한 제국주의의 학문을 가르치는 늙은 교수, 화자의 고민을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학문을 가르쳐주는 늙은 교수, 학문 세계에 대한 회의적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자의 부끄러움을 또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화자의 지금 심리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구나. 화자의 정서는 상실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친구들을 죄다 잃어버렸을까요? 어릴 때 같이 놀았지만 커가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모두 다른 길로 갔는데 화자 자신은 뭐예요? 지금 무기력하게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면서 부끄러워하고 있구나라는 현실인식과 상실감이 나타나네요. 그 다음 나는 무엇을 말하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나는 지금 반성하고 있는 자니까 현실의 무기력한 자가 되겠죠.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하다 가라앉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라앉다 라고만 해석하면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가라앉다는 것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자아 성찰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의욕적인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죠? 일제에 대해 정하지 못하고 지금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면서도 뭐라고요? 이제부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어. 혹은 내가 더 의욕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즉 무기력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겠어 라는 다짐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슨 얘기요? 부끄럽다. 화자의 정서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 있네요. 자, 화자는 지금 일제치하라는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고 있는데 그 시가 쉽게 쓰여진대요. 그러니까 얘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시인이라는 천명을 가지고 시를 쓰는데 일제치하에서 본인이 이렇게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시가 쉽게 쓰여지진 않겠죠.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는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 라고 했으므로 그쵸? 인생과 시의 대조가 보여지네요. 인생과 시의 대조. 그러면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했으니까 이 시의 중심 감정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괴리 혹은 대립이라고 보면 되겠죠. 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괴리라는 것은 뭐예요? 매우 동떨어져 있다. 매우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1년에서부터 7년까지 계속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반성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참 부끄럽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삶의 어려움과 엄숙함에 대해서 자신의 시가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것은 진실하지도 않은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적 자기 질문에 대한 결론은 뭐라고요?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1년에서 7년까지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니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8년부터 시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자, 육접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이거 뭐죠? 일련의 내용과 흡사하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행의 배열이 바뀌었어요. 일련에서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접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비슷하죠. 비슷한데 행의 배열이 바뀌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복과 변주죠. 그런데 자, 1년에서 현실을 인식했어요. 뭐라고요? 밤비 내리는 밤에 나는 육초방, 즉 남의 나라에 있구나 라고 말했는데 행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인식해요. 그래서 현실 재인식이면서 화자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1년에서는 자신이 처한 존재 조건을 살폈다면, 즉 현실을 인식했다면 8년에서는 전과 같자는, 즉 달라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재인식한다. 자, 그러면 그 뒤에 구연부터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7년까지는 현실을 인식하고 계속 현실의 그 무기력한 자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7년에서는 자신은 부끄럽다고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고 8년에서 현실을 재인식했어요. 그러면 9년부터 이제 긍정적인 자아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계속 자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자, 그러면 9연 10년의 내용은 약간 희망적으로 바뀌겠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랬어요.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뭘 밝히겠대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겠대요. 등불을 밝히겠다는 것은 저항 의지가 생겼다. 다른 말로 뭐야? 희망이 있다. 그래서 어둠, 이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을 내몰겠다. 그래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내가 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대처럼 올 아침은 당연히 광복을 말할 건데 이 광복은 왜 시대처럼 올까요? 우리가 이제 밤과 아침 혹은 봄과 겨울을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의 시들은 대부분 밤,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에 봄, 겨울이라는 그런 시어들이 나오는데, 자, 밤이 가면 아침이 오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죠. 그러니까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면 밤이 가고 아침이 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광복이 될 것이다. 우리의 광복은 필연적이다. 우리에게 희망은 반드시 올 거다. 반드시 올 거다. 필연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침이라는 봄이라는 시어를 쓰는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시대처럼 올 것이다. 아침처럼 올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긍정적이겠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 상태, 자신의 목표를 실현한 상태니까 긍정적인 자의 모습. 아까 부정적인 자아의 모습이 어디 나타났어요? 6년에서 나타났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이렇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때는 현실의 자아의 모습,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이 나왔다면 여기는 이제 최후의 나는 긍정적인 자아의 모습, 그죠? 내면의 자아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년,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를 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 그러니까 두 자아, 분열됐던 자아가, 대립했던 자아가 화해를 하는 모습인데 내가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그러면 부정적 자아가 긍정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겠어요? 아니면 긍정적 자아가 부정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겠어요? 당연히 긍정적 자아가 부정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서 화해 악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처음에 뭐였어요? 현실을 인식했죠. 그래서 계속 부끄러워하다가 현실을 재인식해요. 8년에서 그러고 나서는 희망을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저항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시대처럼 아침이 올 것이다. 광복이 올 것이다. 라고 저항하고 있으니까 저항적 성격도 갖고 있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 성찰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미래에는 이렇게 희망이 올 거야. 라고 했으므로 미래지향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8년 이후로 긍정적인 미래를 예감하고 있죠. 그러므로 분열되었던 자, 즉 대립적 자가 화해를 하는 것으로 시상이 마무리되었네요. 자,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분열됐던 자가 화해를 했잖아요. 요시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그런데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에서는 뭐예요? 분열된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끝끝내 화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나죠. 나는 나에게 이상의 거울을 보면 뭐 거울 속에는 뭐 4개의 귀가 있는데 나의 말을 못 알아듣는 2개의 귀가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어서 퍽섭섭하고 이렇게 끝나니까 자아 분열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죠? 즉 화합하지 못하고 화해를 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으로 끝나는데 이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화해를 하고 끝나요. 자아가 조화를 이루고, 그죠? 화합에 이른 상태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의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것은 그 현실적 자아를 반성하고 이상적 자아, 내면적 자아와 화해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화해의 모습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 시를 끝까지 이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년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비와 육첩방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이 쓸쓸함, 그리고 화자가 처한 이 부정적인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연에서는 자신의 직업이 시인이라는 것이 슬픈 천명이다. 왜냐하면 소극적으로, 그죠? 일제치하의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년에서는 자신은 이제 부모가 전해준 학비를 받아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다.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식이나 배우고 있는 자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다, 부끄럽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어릴 적 동물들과 모두 헤어져 있다. 즉 상실감을 느끼는데 서로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작 손쉬운 시만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드러난다. 그 다음 나는 무엇을 바라 이렇게 나만 침전하는 것일까? 부정적인 자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내면을 살펴보겠다 라고 하고 7년에서는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시를 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쉽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인생과 시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 8년에서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1년의 내용을 반복하는데 행의 배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복과 변주가 나타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 요 7년까지는 현실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지만 다시 현실을 재인식한 후에는 의지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등불을 밝혀, 즉 희망을 밝혀서 이 시대 현실,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내몰고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모습, 즉 최후의 나는 긍정적인, 이상적인, 반성적인 나의 모습을 말하고요. 그래서 나는 반성적인 나는, 이상적인 나는, 내면적인 나는 부정적인 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어. 즉 부정적인 나와 반성적인 나, 즉 이상적인 나가 뭐예요? 화합,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끝났다.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자유시, 서정시이면서도
저항적이고 성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실 속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자기 고뇌와 성찰을 보여준다. 상징적 시어를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한다. 상징적 시어 뭐가 있어요? 예, 밤비와 어둠이라는 시어와 무엇이 대립해요? 등불. 아침이라는 시어가 대조를 이루죠. 감정까지 대조니까 대조를 이루고 이것은 시각적으로도 대비를 이루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시각적 대비라고도 할 수 있고 명암의 대비라고도 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자의 대립이 뭐 어디까지? 7년까지 계속 나타나다가 8년에서 현실을 재인식하고 9, 10년에서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를 하는 모습,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자아 분열의 모습,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대립의 모습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요건 이제 따로 강의를 올릴 거긴 하지만 한 번 더 그래도 잠깐 짚고 갑시다. 자, 또 다른 작품으로 여기 쉽게 쓰여진 시 외에도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에도 현실의 자아의 모습과 이상적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났냐면 마지막 연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외딴 우물로 찾아가서 자신을 반성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감정의 변화가 부끄러웠다가 미웠다가 뭐 연민을 느끼다가 다시 그리워졌다가 다시 뭐 추억처럼 추억 속에 자신이 그리웠다가 이렇게 끝나는데, 그럼 거기에 나타나는 사나이가 현실의 자아인지 이상적 자아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럴 때 미운 사나이니까 현실의 자아고, 그 다음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건 뭐야?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이고, 다시 마지막 연애에서는 자연의 모습 뒤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화합을 한 거죠. 갈등을 해소한 거예요. 그래서 추억처럼 사나이는 긍정적 자아, 이상적 자아가 된다는 거 우리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같이 더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의 길이란 작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쇠문으로 닫혀 있대요. 그리고 돌담으로 막혀 있대요. 그래서 화자 자신은 뭐 하고 싶다고요? 현실의 자는 그 돌담 너머에 무엇을 찾고 싶대요. 그 돌담 너머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내면적 자아겠죠. 그래서 여기서 돌담과 쇠문은 뭐야? 내면적 자아, 즉 이상적 자아를 가기 위한 길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다. 여기서 내는 뭐야? 이상적 자아, 반성적 자아가 되겠죠. 예, 여기서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향에서는 자, 고향에 돌아왔는데 백골이 따라와 누웠대요. 그래서 백골이 따라와 누웠다는 것은 여기서 백골은 부정적, 현실적 자아겠죠. 내 백골이 따라와 누웠대요. 그래서 화자는 백골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모습이 백골이 우는 것이냐, 그러니까 부정적 자아, 현실의 자아가 울고 있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울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혼은 이상적 자아, 반성적 자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향은 백골이 따라와 누운 고향이니까 부정적인 고향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향은 자신이 찾아가고 싶은 고향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고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대립적인 시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의 참외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자, 이렇게 시작하죠. 파란 녹이 낀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다. 그럼 여기서 내 얼굴은 부끄러운 자, 현실의 모습이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으면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자신, 이상적 자아의 모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윤동주의 간에서도 이제 부정적 자아의 모습, 또 반성적 자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3년에 보면 너는 살찌고 나는 야위여야지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살찔 대상은 누구예요? 이상적 자아죠. 나는 여위여야지 현실의 부정적 자아. 그렇죠? 요 정도로 해석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의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는 4개 있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2개의 귀가 있대요.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여기서 나는 누구? 부정적 자아의 모습이죠. 현실의 자아의 모습이고 나의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요. 그랬으니까 내 악수할 때 이 내는 이상적 자아의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어 섭섭하오 라는 부분에서 나는 누구? 현실의 자아예요? 이상적 자아예요? 진찰하고 싶은 자아니까 이상적 자아겠죠. 거울 속에 나는 부정적 자아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아의 모습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윤동주 시와 그 다음에 자성찰의 시를 비교하는 것 꼭 같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